2차 세계대전 독일의 명장이라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기동 방어전술의 대가, 방어의 제왕발터 모델, 독일 국방군의 최종병기 에리 폰 만슈타인, 기동전 개념을 정립한 전차의 세계적 선구자, 전격전의 아버지 하인츠 구데리안, 북아프리카에서 전술의 전설을 남긴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이들 못지않은 또 한 명의 명장이 있습니다. 바로 귄터 폰 클루게. 그는 흔히 숨겨진 명장으로 시대를 잘못하고 난 사령관으로 평가받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당시 클루게는 제4군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부하였던 구데리안과는 종종 충돌했는데요. 구데리안이 전차를 앞세운 빠른 기동전을 선호한 반면 클루게는 안정적인 전선 운영을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클루게의 관점에서 구데리안의 빠른 진격은 지나치게 위험한 전술로 보였습니다. 특히 구데리안의 진격으로 발생한 전선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늘 클루게의 몫이었죠. 1940년 프랑스 침공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데리안은 병사들에게 메스암페타민을 지급하며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그에 반해 클루게는 구데리안의 돌파 이후 생기는 전선의 빈틈을 메우며 뒤를 지켰습니다. 구데리안의 낫질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클루게는 더 이상 그의 전술을 비판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며 동부 전선에 막이 올랐고 클루게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침공 초기 독일은 305만 대군으로 소련군을 밀어붙였고 클루게의 제4군은 페도어 폰 보크가 이끄는 중부 집단군에 소속되어 모스크바를 목표로 진격했습니다. 독일군은 단기 결전을 상정하고 작전을 시작했지만 소련군은 대규모 징집을 통해 인해 전술을 펼치며 독일의 진격을 늦췄습니다. 결국 전투가 장기화되며 겨울이 찾아왔고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 30km 앞에서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히틀러는 중부 집단군 사령관 보크를 해임하고 클루게를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942년 1월 소련군의 반격으로 독일군의 전선이 밀리던 상황에서도 모스크바 북서쪽의 도시 르제프는 여전히 독일군이 장악한 상태로 전선에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이방 코네프가 이끄는 제39군은 르제프를 포위하려 했지만 발터 모델이 이끄는 제9군에 막혀 병력만 소모되었습니다. 이후 클루게와 모델은 반격 작전을 계획했으나 1942년 5월 모델이 소련군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어 독일로 귀환하게 되면서 비팅호프가 제9군의 지휘를 임시로 맡았습니다. 클루게는 비팅호프와 함께 코네프의 제39군을 역포위 섬멸하는 자이들리츠 작전을 실행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42년 11월 소련군의 코네프와 주코프는 다시 한번 르제프를 포위하기 위해 화성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클루게는 부상에서 복귀한 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고 모델은 소련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943년 2월 독일군은 여전히 르제프를 사수하고 있었지만 소련군이 남부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르제프가 포위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를 대비해 클루게는 르제프를 포기하고 중부 전선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틀러의 후퇴 허가를 받은 클루게는 모델의 제9군을 성공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독일은 쿠르스크 지역에 형성된 소련군의 돌출부를 제거하기 위해 성체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기갑총감 구데리안과 제9군의 모델은 소련 방어선이 너무 강력하다는 이유로 작전에 반대했지만 만슈타인과 클루게는 작전을 지지했습니다. 만슈타인은 늦어도 5월에 공세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히틀러는 작전을 2달이나 연기하며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결국 1943년 7월 5일 독일군은 쿠르스크 돌출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루게가 이끄는 중부 집단군은 북쪽에서, 만슈타인이 이끄는 남부 집단군은 남쪽에서 협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3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며 독일군의 공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클루게 휘하 모델의 제9군은 소련의 세 번째 방어선까지 도달했지만 대전차 지뢰와 강력한 포격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죠. 남쪽 방면에서도 독일군은 전차 교환비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병사들의 피로 누적과 소련군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진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월 12일 북쪽 방면 제9군의 공세가 종료되자 소련군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반격은 오륜 탈환을 목표로 했으며 모델의 제9군 후방을 위협했습니다. 클루게는 모든 예비대를 오륜에 투입해 시간을 벌었고 제9군이 안전하게 오륜로 후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후 소련군은 오륜에 엄청난 수의 전차와 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독일 전차 한 대가 소련 전차 10대를 격파하는 상황이었지만
소련군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 클루게와 모델은 대응할 방법이 없었고 고민 끝에 지휘관들은 후퇴를 결심했습니다. 결국 쿠르스크 공세는 소련이 훨씬 큰 병력 손실이 있었지만 독일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43년 10월 클루게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독일로 귀환했습니다. 이후 1944년 7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상황에서 히틀러는 평화 협상을 주장한 룬트슈테트를 해임했고 클루게는 서부 전선 사령관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루게는 대서양 방벽을 방어하던 비집단군의 사령관 롬멜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히틀러는 클루게에게 패배주의자 롬멜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롬멜은 부대 정비와 반격을 위해 노르망디에서 후퇴의 후방의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올바른 의견은 히틀러의 심기를 건드려 롬멜이 미움을 받는 상황이었죠. 서부 전선에 도착한 클루게는 롬멜이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직접 보고문을 낭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원수 계급이었던 롬멜은 이를 거부했고 두 사람은 격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롬멜, 당신은 지금까지 그저 한 개의 사단만 지휘하지 않았나? 이에 롬멜은 클루게, 당신은 아직까지 영국에 맞서 싸운 적도 없지 않소? 라고 응수했습니다. 클루게는 이후 직접 차량을 타고 전선을 시찰했지만 연합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연합군 전투기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클루게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확인하며 롬멜의 후퇴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클루게는 롬멜에게 사과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1944년 7월 18일 전선 시찰 중이던 롬멜이 스피파이어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자 클루게는 비집단군 사령관직까지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연합군을 저지하려 노력했지만 전쟁의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죠.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시도가 발생하면서 클루게는 히틀러의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서부 전선 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모델이 임명되었죠. 사령부를 떠난 클루게는 얼마 후 독극물을 사용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히틀러의 명령에 따른 처형설이나 게슈타포에 의한 암살설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며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클루게는 구데리안과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구데리안의 회고록에서 클루게를 비판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역량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클루게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모델의 성공적인 방어 작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과는 잊혀진 명장이라는 수식어에 가려지곤 하지만 동부 전선에서의 활약은 독일군의 작전 전개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